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게 된 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팽하, 팽수도 우리의 공부를 응원하고 있네요. 수능 특강은 1강부터 15강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강과 2강은 이론 윤리학, 3강부터 15강은 실천 윤리학과 관계가 깊습니다. 다음은 2020 대입 수능 1번 문항과 2019 수능 완성 문항입니다. 이를 통해 EBS 수능 특강과 함께 수능 완성이 수능 연계 교재로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1강) 실천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으로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으로서 윤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규범의 성격을 띠는 윤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복잡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관습규범과 도덕규범, 법규범만으로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윤리가 인접한 학문과 연계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3강과 4강에서 생명윤리를, 5강에서 성과 가족의 윤리를, 6강에서 8강에서 사회윤리를, 9강부터 10강에서 과학기술과 정보윤리를, 11강에서 환경윤리를, 12강부터 13강까지 문화윤리를, 14강부터 15강까지 해서 평화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볼까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이다. 인공, 임신, 중절, 자살은 이것 영역에 해당하는 윤리 문제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1번은 윤리, 2번은 생명이었습니다. 실천 윤리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윤리학의 3가지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리학에는 크게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범 윤리학입니다. 규범이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도덕 원리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론 윤리학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실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실천 윤리학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실천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구별하여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윤리학이 과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윤리학자들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탐구한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입니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윤리학이란 사회문화적인, 인류학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기술하고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학입니다. 기술윤리학의 경우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험적 사실과 현상을 서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부터 존재했던 이론윤리학에는 대표적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등이 있으며 현대사회에 발전한 생명윤리학으로는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론 윤리학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 실천윤리학이 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실천윤리학자인 싱어는 환경윤리, 동물윤리, 국제원조 등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한 대표적인 실천윤리학자입니다. 그는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이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져 윤리적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선악을 밝혀 정당화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도덕적 탐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탐구는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하는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 추론에는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3단 논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덕 판단을 위해 대전제가 되는 도덕 원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라고 하는 보편화 가능한 도덕 원리를 찾습니다. 도덕 원리의 참과 거짓은 역할 교환 검사나 보편화 결과 검사로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실 판단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판단이 있다면 그 판단을 통해 개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새로운 도덕 판단입니다. 예시로 제시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덕 판단의 경우에 타당성과 보편화 가능성 그리고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지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덕적 탐구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공간과 배려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윤리적 딜레마에 당면하였을 때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하며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배려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쟁점과 딜레마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반성적 성찰 및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윤리적 성찰과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사상가들은 윤리적 성찰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채 감각적 철학과 욕망 충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는 아프게 깨무는 벼룩처럼 그들의 무지함과 가치 없는 삶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라는 명분으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게 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삶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과 사람들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양에서도 증자는 이를 삼성이라 하여 정성, 신의, 학습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옳은 것을 공경하고 항상 엄숙하게 마음을 집중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였고요.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한다, 조심한다라는 신독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명상하는 참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도 해결해 가며 보다 나은 선택과 알무로 나아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론의 순서는 주장하기, 반론하기, 재반론하기, 정리하기입니다. 진정한 윤리적 성찰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그리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인격 완성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경몽요결에서 이 선생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1강 본론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미션 제시하겠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겨난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까지 구글 클래스룸 1강 설문 과제에 답해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오후 4시부터 1강 문제풀이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